매일의 건강습관, 봄빛 건강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생강차의 효과를 3배로 높이는 비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스푼만 더하면 혈관과 순환의 반응을 통해 혈관 나이가 젊어지고 염증 부담이 완화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강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생강이 혈관과 염증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장 지방에는 어떨까요? 살은 안 쪘는데 왜 배만 나올까요?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먹는 양도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지가 답답해지고 거울을 보면 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이는 의지나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이미 시작된 변화, 바로 내장지방 때문입니다. 내장지방은 체중계에 잡히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내장지방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혈압이나 혈당이 예전보다 올라가 있는 경우 말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검사 결과는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변화는 계속 누적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되돌리기 어렵다고 느껴질 만큼 몸이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몸 안에서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흔들며 하루의 컨디션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은 이 내장지방이 왜 배부터 쌓이기 시작하는지, 염증과 혈관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생강이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드립니다. 막연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생강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어야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지 구체적인 비법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생강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가 아니라 내장 지방이 쌓이는 바로 그 지점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 변화가 염증과 혈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왕실 비법과 내 몸에 맞는 생강 실천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내장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몸 상태인지, 배가 들어가는 변화를 기대해도 되는 상황인지 이 영상에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체중 관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도 함께 구분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흔히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생긴 변화, 최근에 쌓인 피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몸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지금에 와서야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전 사람들 역시 몸이 무거워지는 순간을 예민하게 느꼈고 그 흐름을 어떻게 다스릴지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시점이 늦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병이 생긴 뒤보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조짐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식단을 들여다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왕의 건강을 책임지던 내의원과 사홍원에서는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보다 몸이 무너질 조짐을 미리 다스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왕실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 몸이 무겁다고 하면 즉시 생강을 곁들인 차나 국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 부담이 쌓이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왕실에서는 생강만 단독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왕실에서는 제호탕이라는 특별한 음료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 제호탕의 핵심 재료가 바로 생강과 계피였습니다. 생강은 몸 바깥쪽 순환을 열고 계피는 몸 안쪽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생강과 계피의 조합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내장지방 관리의 비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강은 특별한 약재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하루의 리듬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재료에 가까웠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도록 생강을 곁들이는 방식은 왕실에서도 흔했습니다. 이는 맛이나 냄새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몸 안에 부담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였습니다. 왕의 식사는 양이 많지 않았지만 작은 흐름 하나가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했고 생강은 그 부담을 미리 낮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실에서도 생강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극으로 몸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음식에 스며들 정도의 소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몸을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무겁게 가라앉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강을 살을 빼는 재료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생강은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부담을 줄이고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돕는 재료였습니다. 즉,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가기 전의 과정을 다스리는 역할이었습니다. 허준의 기록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허준은 생강을 만병통치약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화가 더딜 때, 기운이 아래로 처질 때, 몸의 흐름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 곁들이는 음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장지방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 안쪽에 쌓여 점점 부담이 되는 상태, 흐름을 막고 기운을 가라앉히는 변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몸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전 사람들이 느꼈던 몸 안에 쌓인 부담이라는 감각, 지금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전 사람들이 몸 안에 쌓인 부담이라고 느꼈던 상태는 지금 우리에게 내장지방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살이 크게 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몸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예민해지며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변화가 함께 진행됩니다. 먼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 붙어 있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지방입니다. 흔히 살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면 내장지방은 장기와 장기 사이 폭부 깊숙한 곳에 쌓여 겉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제거하기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내장지방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장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쉽게 동원되는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쉽게 빠진다는 것과 방치해도 괜찮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내장지방의 진짜 문제는 만성염증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내장지방은 그냥 묵직한 짐이 아니라 몸 안에서 계속 경보를 울리는 조직입니다. 작은 연기가 계속 나는 집처럼 크게 아프진 않은데 몸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 긴장이 혈관으로 번지면 혈관은 예민해지고 혈압, 혈당, 치질 대사도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늘어날수록 심혈관, 뇌혈관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전반적인 만성질환 위험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양을 먹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도 유독 배부터 달라지는 이유는 지방이 쌓이는 위치와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이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20대, 30대 때는 조금만 덜 먹어도 금방 빠지던 몸이 이제는 똑같이 해도 배만 그대로인 느낌. 예전에는 이렇게 안 그랬는데 라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내장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 왜 배부터 나오는지, 왜 몸이 무거워지는지, 왜 회복이 느려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장 지방은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체중계에도 잘 안 잡힙니다. 대신 장기 주변에 조용히 쌓여서 체중은 그대로인데 배만 나오는 겁니다. 내장 지방은 몸 안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호는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고 이 염증은 혈관과 대사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몸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더 바쁘고 예민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들은 아주 일상적입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오래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오후만 되면 피곤이 몰려오는 증상 혹시 요즘 느끼고 계신가요? 큰 통증도 뚜렷한 병도 없지만 몸 전체가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방은 유독 배부터 쌓이게 될까요? 여기에는 몸의 안전장치 같은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에너지를 더 신중하게 다루려 합니다. 쉽게 쓰지 않고 중심부에 모아두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결과 지방은 팔다리보다 장기 가까운 배 쪽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몸 입장에서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나이 들었으니 에너지를 중요한 장기 근처에 비축해두자. 문제는 이 전략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장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시에 염증 물질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자극하고 혈류의 흐름을 둔하게 만들며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는 변화는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이미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덜 먹고 더 움직여야 한다는 접근은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미 몸 안에서는 저장과 염증 회복의 균형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을 건드리지 않으면 겉모습만 바꿔도 몸은 계속 무거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몇 번이나 시도해 봤는데 배만 빠지지 않았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의 흐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다룰 때는 줄이는 것보다 왜 쌓였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저장 방식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부담이 함께 생겼는지를 알아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배부터 나오는 변화는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읽어내면 아직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내장 지방이 어떻게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혈관과 하루의 컨디션을 어떻게 흔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 생강이 왜 다시 등장하게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내장 지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배에 지방이 좀 쌓인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도 없고 당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의 진짜 문제는 지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지방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몸은 지방을 단순한 저장고로만 두지 않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몸 안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에 가깝습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염증 반응입니다. 이 염증은 열이 나거나 아픈 식의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몸 안에서 낮은 강도로 오랜 시간 이어지는 미세한 염증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아프지 않다고 느끼지만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방은 따뜻해지지 않는 상태. 에너지는 계속 쓰이는데 정작 필요한 곳엔 열이 안 가는 거죠. 이 미세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은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점점 예민해집니다. 혈관이 예민해지면 수축과 이완이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혈류의 흐름도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잦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름인데도 손발이 차갑거나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거나 종아리를 누르면 자국이 남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게 다 혈관과 순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하루의 컨디션도 흔들립니다.
아침에 몸이 잘 풀리지 않고 식사 후에는 유난히 피곤해지며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늘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서로를 강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혈관을 예민하게 만들며 혈관이 예민해지면 회복이 느려지고 회복이 느려지면 다시 지방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끊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모르는 어느 한 지점만 건드려서는 이 흐름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덜 먹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은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예민해진 혈관과 염증 상태에서는 강한 자극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좌절을 느낍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 느낌, 예전보다 관리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감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의 균형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단순한 살로 보지 않고 염증과 혈관 반응의 출발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회복이 느려지며 컨디션이 들쭉날쭉해지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리는 아주 서서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 서서히 풀어야 합니다. 강하게 끊으려 하기보다 흐름을 부드럽게 바꾸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왜 예전부터 생강이 몸에 무거워지는 흐름을 다스리는 데 사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내장 지방, 염증, 혈관의 고리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이어가 봅니다. 내장 지방이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혈관과 컨디션을 흔든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는 어디서부터 풀 수 있을까요? 이미 만들어진 내장 지방을 단번에 없애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염증과 혈관 반응 역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이 흐름에 부드럽게 개입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생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생강이 주목받는 이유는 살을 빠르게 빼주기 때문도 아니고 혈관을 단번에 바꿔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생강은 이 고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흐름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은 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여는 것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말린 생강의 경우 그 효과가 10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약학서인 본초강목에도 생강은 따뜻하고 순하며 독이 없어 오래 써도 해롭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이 차갑고 무거워질수록 혈관은 수축하고 혈류는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염증 신호가 더 오래 머물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생강은 이 정체된 흐름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순환이 조금 열리면 몸은 염증을 처리할 여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의 긴장도 함께 낮아지고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능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몸은 분명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실제로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0대이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덜 뻣뻣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있던 게 요즘은 조금 빨리 풀려요. 60대 중반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항상 이 시간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면 몸이 가벼워져요. 무거움이 예전만큼 오래가지 않아요. 이는 지방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니라 염증과 혈관 반응이 동시에 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생강은 내장 지방을 직접 태워 없애는 재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강의 역할은 내장 지방이 만들어내는 염증과 혈관 부담을 낮춰 몸이 더 이상 방어적으로 저장하지 않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즉, 결과를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원인이 커지지 않도록 막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생강과 말린 생강, 즉 건강은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생생강은 인체 표면의 온도를 높여서 바깥쪽 순환을 돕는 데 강점이 있고, 말린 생강인 건강은 몸속 깊이 들어가서 체내 온도를 높여 폭부지방을 태우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본초 강목에서도 내장 지방 관리에는 생강과 말린 생강을 함께 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의미가 줄어듭니다. 강한 자극은 몸을 잠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예민해진 혈관과 염증 상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강은 약처럼 몰아서 쓰기보다 음식에 스며들게 사용되었습니다. 흐름을 바꾸되 몸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바로 내장지방 관리에서 생강이 가진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생강은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속에서 내장 지방이 더 이상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돕습니다. 결국 생강은 내장 지방, 염증, 혈관으로 이어진 고리를 한 번에 끊는 도구가 아니라 그 고리가 더 단단해지지 않도록 느슨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느슨함이 생기면 몸은 다시 회복을 선택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가 아니라 어떤 리듬으로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이 흐름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인 비법과 함께 살펴봅니다. 생강을 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생강이 내장 지방과 염증, 혈관의 흐름에 개입하는 방식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잃습니다. 인터넷에는 생강을 먹는 방법이 넘쳐나지만 어떤 방식은 부담을 만들고 어떤 방식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생강은 잘만 쓰면 관리 도구가 되지만 기준 없이 쓰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몸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먹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강은 강한 자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복에 갑자기 많은 양을 먹는 방식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한 분일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생강은 빈속을 깨우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소화를 도와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생강이 좋다더라 하면서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진하게 타서 드시는 거죠. 그러다 속이 쓰려서 포기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무리가 적은 방식은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소량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들어간 생강, 반찬에 살짝 스며든 생강, 이런 형태가 오히려 오래 이어지기 쉽습니다.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강의 역할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내려온 비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제호탕입니다. 제호탕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와 함께 소화를 돕고 체지방을 녹이기 위해 마시던 음료입니다. 핵심 재료는 생강, 계피, 팩단향, 초과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강과 계피의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몸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드시면 체지방을 녹이고 염증 수치까지 감소시키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호탕 만드는 법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계피 30g, 가루보다는 자른 계피가 좋고요. 생강 50g은 껍질째 사용합니다. 매실차 500ml와 물 1리터를 준비하세요. 계피와 생강을 물 1리터에 넣고 중불에서 1시간 끓입니다. 1시간 뒤에 매실차 500ml를 넣고 약불에서 30분 더 끓여주세요. 기호에 맞게 물을 섞어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차갑게 드셔도 좋습니다.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체지방과 만성 염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조선시대 왕실 비법 음료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강커피입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법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강가루와 커피를 1:1 비율로 타서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 200ml에서 300ml의 생강가루 1티스푼과 블랙커피 1티스푼에서 2티스푼을 넣으세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체내에 축적된 나쁜 지방을 태우고 커피의 카페인이 지방 분해를 돕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하루 한 잔을 넘기지 마세요. 반드시 설탕과 크림이 없는 블랙커피를 사용하셔야 하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말린 생강을 함께 쓰는 방법입니다. 건생강차인데요. 준비할 재료는 생강 50g, 말린 생강 50g, 양파 반개, 계피 2g, 그리고 물 2리터입니다. 모든 재료를 물 2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1시간 끓입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나눠 드시면 됩니다. 생강은 바깥쪽 순환을 돕고 건생강은 몸 깊숙이 들어가 복부 지방을 태웁니다. 둘을 함께 쓰면 내장 지방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김치입니다. 생강을 김치로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늘어나고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도 발효 과정에서 더 증가합니다. 여기에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성분이 지방을 직접 분해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분해와 배출의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강김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준비할 재료는 생강 500g, 멸치액젓 1스푼, 새우젓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다진 파 반스푼, 그리고 고춧가루를 적당량 준비합니다. 생강을 편으로 썬 후 물에 30분 담가 매운맛을 빼주세요. 양념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물기 뺀 생강과 양념을 버무립니다. 냉장고에서 4일에서 5일 숙성 후 드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매운맛이 걱정되시면 사과 4분의 1쪽을 갈아 양념에 넣으세요. 단맛이 부족하면 올리고당이나 매실액기스 반스푼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생강을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은 피하세요.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점심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중 소화력이 가장 높은 시간이니까요. 저녁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은 오후 피로를 줄이고 저녁까지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생강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3주 계획으로 접근해 보세요. 1주차는 적응기입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드세요. 식사 중 국물 요리에 소량을 추가하시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2주차는 정착기입니다. 일주일에 4회에서 5회로 늘려보세요. 생강차 한 잔을 추가하시되 점심 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더부룩함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3주차는 유지기입니다. 편한 패턴을 찾으시고 몸이 원하는 리듬대로 드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주가 지나면 내 몸에 맞는 생강 루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느끼는 변화는 아주 작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덜하거나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시간이 짧아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하루의 리듬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강을 먹으면서 체중 변화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생강은 숫자를 빠르게 바꾸는 재료가 아니라 몸의 반응을 먼저 바꾸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식후 졸음이 줄었거나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거나 배에 가스가 덜 차거나 같은 운동인데 덜 힘들거나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어들면 이미 내장 지방과 대사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이 5가지가 더 정확한 지표입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조금 더 빨리 풀리며 하루를 마쳤을 때 피로가 오래 남지 않는다면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쌓이면 몸은 더 이상 방어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생강은 단기간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일상의 일부로 천천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전 사람들이 생강을 약처럼 쓰지 않고 음식처럼 썼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매일 생강 챙겨 먹기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그리고 생강 준비가 번거롭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생강 한 덩이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엄지손가락 크기로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1개에서 2개 꺼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 생강은 오히려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오고 최대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생강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으며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리듬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무언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먹던 음식에 생강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을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내장 지방, 염증, 혈관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서서히 다른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강을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생강을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이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돕는 재료라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꼭 함께 짚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맞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생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기준 없이 쓰면 오히려 몸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경고도 아닙니다. 생강을 오래 안전하게 내 몸 편에 두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강을 먹고 난 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강을 섭취한 뒤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답답해지고 위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생강의 자극이 현재 내 몸에는 조금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효과를 기대하며 참고 먹기보다는 양을 줄이거나 쉬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50대 후반 여성분이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생강즙을 진하게 타서 드셨어요. 일주일 만에 속쓰림이 심해져서 제산제를 먹게 되셨죠. 생강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양과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몸에 열이 쉽게 오르는 분들입니다. 평소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더위에 약하고 밤의 열감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분들은 생강을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강을 매일 습관처럼 먹기보다 몸이 차고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만 소량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더 잘 맞습니다.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손발보다 몸통이 더 덥거나 밤의 열 때문에 이불을 걷어내거나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난다면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재료이지만 동시에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복에 생강을 먹으면 속쓰림이나 역류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질 환자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드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상 체질에서 보면 열이 많으신 분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 생강이 체내에 열을 올리는 성분이 있어 이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양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생강분말이나 즙 형태로 한꺼번에 섭취하면 위와 장이 갑자기 자극을 받아 오히려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하는 재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강이 효과를 느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변화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생강의 작용은 서서히 나타나며 몸의 반응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나에게 안 맞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양과 타이밍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공복에 먹고 있진 않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진 않나요? 매일 강제로 먹고 있진 않나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생강을 고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생강은 이렇게 고릅니다.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냄새와 향이 진한 것이 좋습니다. 물러진 생강은 절대 피하세요. 물러진 생강은 쉽게 변질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곰팡이가 톡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한 생강을 드시면 설사나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강을 다룰 때 가장 피해야 할 태도는 버티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참고 먹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생강은 몸을 다스리는 재료이지 인내를 요구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생강을 먹을 때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몸이 편안한 범위 안에서 자극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줄이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이미 몸을 잘 살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강은 내장 지방을 단번에 없애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대신 몸이 더 무거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염증과 혈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살리려면 무엇보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내장 지방에서 시작해 염증과 혈관으로 이어진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강이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 차분히 되짚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왜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지 배부터 달라지는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았습니다. 내장 지방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이 아니라 몸 안쪽에서 조용히 쌓이며 흐름을 바꾸는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몸이 무겁다, 회복이 느리다, 예전 같지 않다는 감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감각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은 혈관을 예민하게 하며 혈관이 흔들리면 하루의 컨디션과 회복 리듬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배부터 나오는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 환경이 이미 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생강은 단번에 무언가를 바꾸는 해결책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더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염증과 혈관 부담을 낮추고 회복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재료로 자리했습니다. 예전부터 생강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쓰여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게 자극하기보다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식? 이 관점은 지금의 우리 몸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내려온 제호탕부터 생강커피, 건생강차, 생강김치까지 구체적인 비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숫자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체중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덜 예민해지고 식사 후 무거움이 줄어들며 하루를 마친 뒤 회복이 조금 쉬워졌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변화는 빠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강한 결심보다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 왜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를 이해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내장 지방과 염증, 혈관 이야기를 함께 묶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배부터 달라지는 변화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급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몸을 조금 더 관찰하고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 배부터 달라져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부담 없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봄빛 건강은 당장 바꾸라고 재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 두고 이해할 수 있는 몸의 기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시간이 내 몸을 조금 더 편안한 방향으로 돌려놓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